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2024 창업행정 제7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옛날에는 지적재산권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법적인 용어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1항에 보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식 재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제 지식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또는 구체적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또 저작권 이런 게 있는데, 전통적인 거 이외에 새롭게 AI가 등장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재산이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이 신재산권에 들어가는 것은 전통적인 특허, 저작권 이외에 영업 비밀에 관한 권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 또 아까 이게 유전자가 나왔잖아요. 품종 보호권, 이런 것들을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산업재산권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죠. 특허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과학 기술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명의 결과로 나온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동차의 엔진,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ABS라고 하죠. 그런 거에 관한 원천적이고 핵심 기술로서 20년을 보호해 줍니다. 특허를 받게 되면은 독점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거는, 특허는 이제 완전 과학 기술에 따른 원천 기술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약한 거예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이 있는 고안, 원천적인 거에 비해서 이거는 실용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허는 대발명이라고 부르고, 실용진화는 똑같이 발명인데 소발명이에요. 자동차로 따지면 백미러, 컵홀더, 뭐 그렇게 아주 원천적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좀 기능적인 거. 이거는 10년을 보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결합한 것,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자동차로 따지면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은 후미 등의 모양, 색,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죠. 새로운 자신이 디자인해놨다. 그리고 또 20년 보장이 됩니다. 마지막에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드마크라고 하죠.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 상호죠. 또는 마크, 그림으로 나타난 마크라든가 상호, 문자로 나타난 상호,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10년인데 10년마다 갱신을 하면 상표권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자동차를 하나 아, 예를 들면은, 특허에 관한 거는 엔진에 관한 것, 또 ABS에 관한 것, 그런 거죠. 변속기에 관한 거. 이거는 원천적이고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요 주변 기기에 해당하는 주변 계량 기술에 해당하는 백미러,
내부의 컵 홀더, 의자 높낮이 이런 것들은 특허라기보다는 실용신안으로 해서 10년 정도 보장을 받게 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죠. 차체 형상이라든가 전방 램프의 형상, 백미러의 형상, 모양을 중심으로 한 게 디자인이에요. 상표는 표시하는 표시권이죠. 자동차의 명칭 소나타, 체어맨, SM, 그리고 제작사 명칭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런 것들의 모양이라든가 상품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 상표권으로 다시 또 이제 이거 반영구적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특허청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특허와 같이 등록을 해야 돼요. 먼저 등록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은 우리가 전통적인 지식재산이라 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거는 특허청에 신청, 이걸 출원한다고 그래요. 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이 되어야 특허 출원 이후에 등록까지 되는 거예요. 보호구간은 10년에서 20년 등록료를 계속 납부해야 이 권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등록을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이 있는가 하면은 시크리시 잘 감추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도 있어요. 남이 모르게. 그러니까 특허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 문제 했어. 쓸 사람들 나한테 허락받고 해. 그래서 그것을 특허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라이선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물에 임대료를 내듯이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아서 그, 비용을 내면 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감춰야 돼요. 그렇죠? 비법, 음식점의 비법 이런 것들 이렇게 출원할 수도 있지만 남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철저히 감추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추려는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몰래, 이거는 다 바깥에 공표되는 거지만 몰래 가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시 신청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맡기는 방법 등이 이제 잘 감춰야, 시크릿이 비밀로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나타내야, 출판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는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돼요. 출판을 한다고 하면 ISBN이라고 하는 출판 넘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노래는 음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먼저 내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구상, 아이디어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음원은 음원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림은 그림으로 또 오픈을 해야 되는, 글은 글로써 출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허는 출원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특허 출원을 어디에요? 특허청이에요. 그럼 특허청에서 심사 청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건 특허로 인정이 될 만한 게 아니야. 그러면 취하를 합니다. 반면에 오케이 괜찮은 기술이야. 그러면 실체 진짜 심사를 들어갑니다. 심사를 하는데 거절 이유가 있어요. 이건 보니까 딴 데서 먼저 했어. 그리고 물론 특허에 해당하지 않아. 거절이 되면 다시 의견 제출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특허 심사관들이 볼 때 이건 진짜 특허야. 거절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특허를 내주게 됩니다. 특허를 받게 되면 특허증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자기만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특허권을 침해했으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특허 등록을 하고 등록 공고를 하게 되면 이 기업체가 이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쟁송, 소송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걸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2000년쯤에 새롭게 대법원 산하의 고등법원 형식인 특허법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특허법원에서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아니면 저건 특허가 아니야, 제가 나라의 특허를 침해했어, 이런 것들 다루는 것이 특허법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리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지만 변리사는 소송에서 변호사가 하는 소송 대행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소송은 변호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패턴트 어터니라고 그래가지고 특허 변호사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는 두 개를 변리사 따로 변호사 따로 두 개를 같이 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이제 특허 변호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변리사들은 우리나라 변리사도 다 법을 아니까 우리도 변호사처럼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안 되고 그걸 하고 싶으면 변리사가 다시 뭐 해야 돼요? 변호사,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다양한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증을 받게 되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은행에 갔을 때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이런 것들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요즘은 이제 친환경 시대라든지 환경 인증 이런 게 많죠. 그리고 냉장고나 그러면 에너지 효율 인증도 있죠. 그런 정부 부처에 따라서 인증을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사업하는데 또는 영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계량기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데 계량에 관한 법률, 요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요 다 뭐예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에 관한 법이니까 행정법은 따로 없습니다.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을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량기에 대한 인증을 주게 돼 있어요. 에너지 효율 우리가 자동차나 냉장고 다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나와 있죠. 그것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정수기에 대해서 성능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나 시험 검사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교정용품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성능 인증이 나갑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벽체의 차음 구조, 대부분 건축법이나 주택법입니다. 바닥, 바닥의 축교구, 층간소음 있잖아요. 차당 성능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주택 성능 인정. 저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과학적이고 엄격한,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이 바닥에 층간소음을 흡수할 수, 그리고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관련된 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부분, 이거는 이제 성능에 대한 것이고, 환경부의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측정 기기, 자동차 소음, 자동차 배출가스, 이게 다 법에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게 다 규제죠. 규제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이걸 하지 않으면 장사를 창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업종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양에 관련된 건 해양수산부가 합니다. 해양오염 방제 자재라든가 해양오염 방지 시설, 또 해양환경 측정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관련된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데가 있어요. 오송에 와 있습니다.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관련된 의약품에 대한 인증, 화장품에 대한 인증,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률, 강행법이라고 그러죠. 행정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는 그걸 안 하면 아예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지키지 않더라도 권장 사항이 있어요. 권장 사항이면 이런 성능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인증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 때 또 영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얼마짜린가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파두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술 가치를 좀 잘못 평가했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으로 떨어지니까 그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막 소송 걸고 이러는데 이렇게 실제 이제 매출액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 기술 가치만 가지고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술 가치 평가예요. 작년에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술 가치 평가가 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게 돈으로 따지는 거죠. 돈으로 얼마짜리야 이렇게 따지는 거를 기술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수익 접근법, 시장 접근법, 원가 접근법, 로열티 제공법 하나씩 이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짜린가 하는 것들을 평가해서 이것을 in kind 그래가지고 실제 현물 돈이 아니더라도 이걸 가지고 지분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술 평가를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항 이런 것들 쭉 살펴보고 그 대상 기술이 정말로 새로운 기술인지 현장 가서 실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기술의 가치는 얼마야 하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법으로는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수익 접근법, 시장 접근법, 원가 접근법, 로열티 제공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익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을 통해서 시장에서 얼마의 매출액 또는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1차적으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하고 기술성 평가하고 실제 추정해보는 거죠. 사업 가치를 추정해봐서 이 기술이 시장에 나갔을 때 매출액이 얼마가 나올 수 있을지 기존 매출액보다 얼마를 더 증가시킬 수 있을지 그 수익을 추정해 봄으로써 이 기술 가치는 얼마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장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A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특허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시장에 가서 기술 시장이에요. 여기서는 기술 거래 시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우월하면 플러스 알파를 주고 그보다 좀 딸리면 마이너스 알파를 줘서 그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게 시장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가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원가 접근법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는 걸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가, 즉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간 시간적으로 따져서 언제 얼마, 언제 얼마, 언제 얼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새롭게 만들어낸다 했을 때 또는 그 대체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건 이제 원가 회계라고 하는데 원가 회계를 통해서 거기 기술 개발에 들어간 R&D 비용부터 다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보다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간 비용 중심으로 따져보는 것이 원가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로열티 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접근법하고 비슷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기술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의 로열티를 받고 있느냐
이거는 통째로 거래되는 건 시장적 분법이에요. 로열티는 특허는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것에 관해서 로열티가 얼마 정도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이런 로열티를 따져봄으로 인해서 기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기술가치 평가법의 로열티 제공법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접근법 모두 뭘 알아야 되냐면 회계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몇 년간 그 사업에서 산업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손익계산, 현금으로 그래서 개인 업체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평가, 산업 분석, 그다음에 기업 분석에 기초해서 기술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가치가 평가되면 이 기술 가치를 가지고 이걸 자본으로 현물 자본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료 지불 방식은 로열티라고 하는 로열티죠. 기술료 지급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선급 기술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니셜 맨 처음에 기술료를 내주는 것이고 경상료는 매년 주는 거 경상 기술료. 고정 기술료는 딱 매출액에 관계없이 1년에 얼마 고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변동 기술료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최저 기술료, 최대 기술료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가치를 평가받게 되면은 그 기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술료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과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그런 관점이 좀 적지만 우리도 이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의 실용신안, 상표권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 도메인, 뭐뭐닷컴 하는 거 있죠. 옛날에 코리아닷컴 해가지고 이 코리아닷컴 하나만 가지고도 55개 거래된 저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과학기술 베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표에 대한 것이라든가 영업비밀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도 우리한테는 지식재산권에 들어간다. 그리고 창업을 한 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문사회 쪽에 경영 쪽에 관여를 하고 기술 쪽에 또 과학자와 함께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특히 사업을 좀 키워나갈 때는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창출해낸 이런 지식재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쪽으로 나아가는 AI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쪽,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이제 기술적인 아주 앞서가는 쪽이죠.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완전 옛날 전통 사업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기술혁신 중심의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 7장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하고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궁금한 것들도 질문하시고 내가 또 질문한 거 대답도 해보시고 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7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